제가 이제 주말마다 항상 이제 글로벌 이익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나는 시기 거의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가 조금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됐다라고 해도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가 이렇게 또 이제 받쳐주고요. 거기서 좀 부진을 하고 뭐 이제 경기 소비자도 안 좋다라고 하면 다시 또 반도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쪽이 또 다시 반등하고 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제가 분석한 이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ROE가 낮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성장성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미국이라는 성장성이 좋은 국가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한국의 지금 주주환원율은 20%로 글로벌 가장 낮습니다. 중국도 30%거든요. 일본도 거의 40%.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오리의 향기가 꿀꿀 하고 있어서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하네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제 옆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도원입니다. 밖에 대기하실 때 네. 오리 한 점 드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끝나자마자 먹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배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거의 전차 부대 움직이는 것처럼 꼬르륵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침 안 드시고 오시죠? 아침 방금 저는 못 먹죠. 아니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산프로아til에서 먹는 거 줄 때 제일 행복해요. 오리 딱 2점 먹었는데 지금 표정 밝아진 거 봐요. 여러분 오리고기는 또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 하루에 하나 또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 네. 그러니까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시장이 역시 트럼프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즉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타코와 타타입니다. 타코와 타타. 타코는 알겠는데 타타는 뭐예요? 네, 트라이스 어게인. 트럼프는 항상 재시도를 한다.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겁먹고 도망가는 행태도 있었지만 특히 이번 주에 들어서 이러다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양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시장은 타코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네. 8월 1일이든 아니면 8월 중순이든 결국 이번에 관세는 매듭을 짓는다. 매듭을 짓는다. 중간 매듭을 짓는다. 8월에 네. 어쨌든 뭐가 됐든 결론을 내린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더 이상의 유예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줄다리기인데 어쨌든 1달락은 한번 하고 간다. 약간 중국처럼. 중국도 그랬고 2017년도 복귀해 보면 우리 잠시 무한정 휴전, 종전이 아닌 휴전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나저나 약간 코가 맹맹하신데요?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이거 흑염소 있다가 하나 더 챙겨드려야겠네요. 네. 우리 김도훈 부장님 또 제 옆에서 그 일주일 넘게 방송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새벽에 이렇게 스케줄 하시고 하루에 하나 또 밥도 하시고 전문 방송인으로 거듭나시는 것 같은데 뭐든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네, 존경합니다. 여러분 김도훈 부장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글로벌 인터뷰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어떤 분이시죠? 숫자. 숫자. 이분은 딱 한마디로 소개드립니다. 퀀트의 신. 퀀신. 네. 그래요? 퀀트의 신이면 뭐 어느 정도 경지인 거예요? 세상을 데이터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숫자로 데이터로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오늘 기분 어떠냐 그러면 2357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뜬금없기도 한데 무리수 드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퀀트의 신이에요.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의 이경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를 데이터로 표현하자면 덥지도 않고 네. 적당한 말로 날씨입니다. 잘 표현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0과 1 사이. 알겠습니다. 약간 김도 부장님이 살짝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감이 좀 올라오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경수 위원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오늘의 주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워낙에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지금 이게 약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경기가 좋지 않아도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숫자로 보시면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예, 오. 미국이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실적 추정치가 제가 이제 주말마다 항상 이제 글로벌 이익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나는 시기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주간 단위로 쪼개서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로 올랐는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소위 얘기해서 요것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가 조금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됐다라고 네. 해도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가 이렇게 또 이제 받쳐주고요. 거기서 좀 부진을 하고 뭐 이제 경기 소비자도 안 좋다라고 하면 다시 또 반도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쪽이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제가 분석한 이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추세성이라든지 방향성은 상당히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들이 전주 대비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건데 맞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긴 한데 네. 근데 실제 실적이 나와도 히트 레이시오라 그럴까요? 그렇게 기대감을 아웃퍼폼하면서 웃도면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소 조금 기대치가 너무 과해서 조정받는 국면도 경험해 봄이 간간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쪽이죠? 그렇죠. 일단 추세는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제 선행하거나 후행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는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요 이익의 그 추세선을 다시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실적 시즌에 너무 기대감이 컸다라고 하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좀 이제 세론을 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뭐 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올라갔지만 연간 실적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단기적인 어떤 그 이익과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괴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커졌다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이익의 어떤 트렌드, 이 추세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그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의 당위성을 찾을 텐데 미국은 실적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실적이 요 상향을 계속해서 계속 그려내고 오고 있다. 있다. 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훼손을 야기시킬 만한 그 환경들이 사실 계속 있잖아요. 지금 뭐 관세도 그렇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우려를 반영하기에는 워낙에 기업들이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관세에 대한 우려가 거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이익 모멘텀도 좀 둔화됐고요. 중국도 사실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추세적인 이익을 좀 보이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준비해 주신 자료 네. 볼까요? 예, 자료를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12개월 예상 EPS 추정치의 흐름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올라갔죠. 근데 중국이 이제 뭐 거의 이제 불과 이제 1년 전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전에는 좀 더 좋았다. 관세 우려 때문에 좀 이제 떨어지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상승세가 좀 살아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익 모멘텀 좀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살짝씩 있죠. 꺾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조금 더 부각돼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하고 유럽이 너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보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에 조금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이익 모멘텀이 조금 미국보다는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유럽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멀리서 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추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한국이 점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좀 개선이 되긴 했네요. 예, 조금 최근에 개선이 됐는데 다시 또 최근에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 모멘텀의 이 변곡점은 중국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같이 좀 괴를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좀 떨어지면 한국도 네, 좀 더 같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 2, 3월
그렇죠. 상반기죠. 네. 미국은 EPS 추정치가 살짝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1, 2, 3. 예. 네. 그런데 지금 상반기를 보면 미국이 약간 주춤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우상향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최근에 이 흐름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다시. 미국이 다시 EPS 그로스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국장 지금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건가요? 시사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진짜. 이 주가라는 게 이제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그래서 EPS 측면으로는 그게 맞는데 네. 지금 이제 한국은 PER 측면에서 리레이팅을 좀 받는 요소가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법 개정 주주환원 등등.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 이제 기존에 연초에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이제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화되기만 하더라도 그 사이에 저희는 이익이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밸류에이션 받으면 몇 포인트다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뒤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이어서 좀 네,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종별 이제 실적 전망치인데요. 지금 같은 미국과 경우에는 중국.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업종을 쫙 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이제 업종의 실적이 올라왔느냐, 요 임팩트를 저희가 이제 보는 이유는 요 단기적인 이 모멘텀 변화율 이런 것들은 이제 페달 가속 페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 그래서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추세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미국 증권, 미국 반도체 이런 업종군들, 그래서 반도체하고 미국의 투자 은행들 이런 쪽들의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적인 이익을 끌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지난주에 뭐 갑자기 나타났던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 이제 중국 유통이라든지 미국 미디어라든지, 미국 유통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는 거고요. 미국 미디어 같은 경우도 관세 우려라든지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이런 것들이 이러면은 이제 광고 수익이 좀 덜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이 반영이 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 유통이라든지 미국 미디어, 이제 중국 부동산 이런 쪽들은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나올 텐데 이런 쪽을 업데이트를 해서 매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이제 요 단기적인 어떤 컨셉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해당 업종군들의 어떤 업황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의 추세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주간 단위로 이익 모멘텀을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숫자로 보셨을 때 그 지금 뭐 저기 보면은 미국 증권, 미국 반도체, 미국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위에 상단이 있잖아요. 지난주 실적 전망치가 더 위로 올라온 그 구간에서. 그런데 관련한 기업들이 사실 주가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또 데이터로 보시니까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반영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주간 임팩트를 네. 보는 게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1% 2%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저희는 이제 해당 업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전주의 전망치 그리고 이번 주의 전망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여도랑 비슷한 건가요? 전주에 한 100 정도의 어쨌든 상향 조정이 됐는데 네. 그 중에 미국 반도체가 이 정도 퍼센트 포인트를 뭐 상향 조정되었다. 기여도, 그러니까 각 하나의 그 업종 안에서의 시계열 기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팩트가 얼만큼 높아졌느냐. 그래서 좋아졌다라고 이제 반영이 된 거일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여행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밸류에이션이 다 녹아져 있겠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요 밸류에이션을 끌어가는 힘이 결국 밸류에이션하고 그로스하고는 정의 관계가 뚜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로스가 점점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높은 밸류에이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 선행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적 상향 조정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연간으로 보면은 요거를 이제 누적시켜 놓으면은 그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연간 YOY.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한번 좀 반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게 만약에 이 버블이다.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 미국 반도체라든지 중국 반도체가 실적 지난주 대비해서 현재 추정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데이터로 보니까 우리 흔히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졌다라고 하면 중국 반도체 안 될 거야 앞으로라고 했는데 실제 실적 가이던스나 데이터 상으로는 기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게 약간 신기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롱숏이라 그러잖아요. 잘 되는 것을 사고 안 되는 것을 팔고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보면 중국 반도체를 사고 미국 미디어를 팔고 이번 주는 유효하다. 그렇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따지려면 저희가 이제 주말 다니기 때문에 네. 네. 월요일날 시초가로 그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로 이제 포지션을 풀면 되는 거고요. 저거를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매주 뭐 금요일이나 월요일마다 저 자료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월요일마다 이게 이제 발간이 되고 월요일 주말에 날 나와야겠네. 월요일날 개장 전에 딱 보시고. 네. 주말에 네. 이제 업데이트를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전략인 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글로벌 주식에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뭐 롱숏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500을 숏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실적 추정치를 봐야 되는 이유는 항상 잘 보시겠지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너무 잘 보시겠지만 이렇게 요게 뭐냐면 OP 3개월 상향, 1개월 상향, MP 1개월 상향 해당 팩터로만 해당 컨셉만 본다. 나는 월간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데 나는 3개월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만 사겠다. 1개월 상향 조정이 된 것만 사겠다. 아니 나는 순익을 보겠다. 요 한 가지만 계속해서 지켜서 투자를 했을 때 S&P 500도 많이 올랐지만 이거보다 더 오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당 이익 팩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팩터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좀 높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 변화뿐만 아니라 타겟 프라이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목표 주가하고 현재 주가의 어떤 괴리, 이것도 미국 팩터에서는 상당히 좀 잘 워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팩터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주가 3개월 낙폭과대, 고배당 이런 팩터들은 물론 이제 고배당은 한국에서는 너무 잘 워킹을 하는 팩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한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토탈 리턴 기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좀 안 좋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한국하고 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른 종목이 더 오를 수가 있다. 떨어진 종목군들보다는 오른 종목이 더 성과가 좋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퀀트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를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컨센서스 많이 올랐더라도 컨센서스가 더 많이 올라? 그럼 사.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네. 퀀트적으로는 성과를 좀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 추세 추정과 비슷한 건가요? 그게 이제 뭐 시기마다 사이클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지금 일단 2022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게 상당히 좀 잘 워킹을 하는 컨셉이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핵심적인 팩터가 아닐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야 그러면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하나의 팩터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상향 조정이 되는 측면, 약간 중기적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3개월 전이기 때문에 뭐 4월 말, 뭐 요 때와 지금의 어떤 이익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 때 관세 부과가 막 되자마자 그때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는 거죠. 공교롭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4월 2일 3개월이면 날 해방의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1개월도 같이 보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면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팩터를 보는 것보다 성과가 더 높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요걸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1개월에는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향 조정이 돼서 이게 기저효과로 단기적으로 올라온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성과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요 위에 있는 모델 하나, 아래에 있는 모델 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왼쪽 1개월하고 3개월 우리가 실적의 상향 조정의 연속성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캐피탈원이라든지 월그린이라든지 뉴몬트 이런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동일 비중으로 컨트롤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나는 OP
OP도 보고 이제 MP도 보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비타의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에비타를 보고 나는 이제 순이익을 보겠다. 요거를 반반하겠다. 요건 저희가 백테스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성과가 좋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캐피탈원이라든지 마이크론 뉴먼트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OP3M 3개월 동안의 어떤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 여부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이익도 상향 조정이 되면 이런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로 좀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성과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단일 팩터 1개월만 본다, 3개월만 본다. 이거보다는 성과가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치가 뭐 HTS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적 추정치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군들 실적 추정치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높아졌느냐. 그런 것들을 뭐 수치화해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알파 측면에서 돈을 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36%, 39%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코스피 S&P 500을 숏을 했을 때 같이 가지고 가게 되면 성과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팩터에 어떤 힘이 있으려면 네. 해당 지수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S&P 500 자체가 너무 인덱스가 좋거든요. 네. 성과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성과가 좋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알파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팩터의 성과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의 사모펀드들은 결국 해당 팩터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해서 이제 해당 팩터를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계속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 그 팩터가 그러면 더 잘 맞게 되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팩터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은 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이게 너무 있습니다.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경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사실 S&P 500을 이길 그런 모델이 흔하지 않는데 말씀 주셨던 미국은 이 성장성과 이 팩터가 가장 유효하다. 그래서 이게 꺾이지 않는 한 지금의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언제 꺾여요 이익은? 이게 보면 이익이 꺾이더라도 해당 팩터는 워킹을 하거든요. 신기하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익 그로스가 떨어지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을 숏을 치고 나는 실적이 좋으는 알파 투자로 갈 거야. 베타를 해지를 하고 알파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쏠림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더 이 팩터가 잘 맞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스타일 인베스트먼트의 핵심이에요. 저성장 국면에서 고성장이 있는 종목군들은 훨씬 더 추종을 해서. 수혜를 받고 희소 가치가 있고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측면.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이익과 해당 팩터의 이익 팩터의 그 연관성을 저희가 논하기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always 롱 팩터다. 이 팩터로만 본다면 물론 시장을 안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성과가 좀 담보가 되는 전략이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2024년도에서 2024년도 후반에 좀 꺾입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엔캐리 청산 요 우려가 나타났던 네,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베타 지수가 급락했을 때 알파에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뭐 지수보다는 좀 덜 이제 바닥을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폭이 좀 낮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거를 이제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은 막 저런 거 계산해서 물론 똑똑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 종목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대신 ETF처럼 운용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인덱스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인덱스는 없어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네. 인덱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메인은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요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것들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적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보유한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를 보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떨어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는 그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많이 보이지만 네. 그래도 퀀트 입장에서는 그 뉴스 플로우보다는 이 수치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얼마만큼 변한지가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차트가 미국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다. 중국이 살짝 슬로우해지고 있고 한국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이게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그럼 앞으로 미국이 더 좋다라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또 한국은 또 한국만의 또 변화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금 딱 보니까 개별 종목군 이슈, 그러니까 숫자만 보시는 분인데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슈는 왜 주목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지금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찌됐건 어떤 종목군들의 실적이 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이익이 올랐겠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의 실적 하향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맨 위에다 놓은 이유는 전체적인 이익이 미국의 이익 모멘텀도 조금 둔화됐거든요.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보시다시피 약간 끝이 뭉툭해졌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시적 모멘텀 둔화가 반영이 된다. 결국은 알파벳은 이제 광고의 그 이제 광고 회사 컨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부분의 수익성을 논하면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리포트가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알파벳의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AI라든지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본업은 뭐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로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돈은 AI 때문에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단기적인 이슈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 이제 알파벳의 실적 추정치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전 지난주 기준으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저희가 추세를 우리가 좀 측정을 해보자, 예측해보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폭스바겐도 이제 실적 하향이 좀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이제 전기차가 너무 많이 팔려서 수익성이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라든지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뭐 이제 브로드컴, 아마존닷컴, 모건 스탠리 해당 종목군들은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근간에는 매크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은 유동성 구면. 그러니까 유동성 구면이 근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야지 이 팩터가 더 워킹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성 구면이 다소 유동성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괜찮다. 성과가 난다. 어느 쪽일까요? 유동성 장세가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살고 난 상황. 태어나고 이후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제 통화량은 늘어났다라는 가정에서는 네. 결국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지라는 고민하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실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도 그러니까 펀더멘탈 측면도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팩터기는 한데 해당 팩터들을 이기는 여러 가지 조합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팩터 단일 팩터로만 가지고 과체적화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팩터가 적을수록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위험이라고 하죠. 그게 많이 줄어들면서 가장 효율적인 그 팩터기 때문에 시적 팩터는 조금 워킹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인덱스라든지 이동성 장세의 어떤 훼손, 시장의 급락 이런 것들이 알파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파 전략 실적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을 멈춘다면 다시 회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트는 계속해서 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익만 가지고 나는 종목을 선택하겠다라는 것들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상당히 딱딱하게 감정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투자 같은 경우도 해당 어떤 이제 컨셉을 조금 담을 필요는 있다. 조금 이성적으로 해당 이제 실적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런 컨셉이 알파에는 분명히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실적으로 이게 검증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 계속 좀 나머지도 봐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적 상향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부동산 섹터가 생뚱맞게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왜 그러죠? 요거는 데이터 센터가 다 먹어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죽었던 리츠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크라운 캐슬이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도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도 계속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내가 이제 계속해서 뭐 주간 단위로도 하면은 이제 이유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S&P의 이제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브로커리지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IB 딜이 회복이 될 것이다. 파이프라인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산 운용 쪽에서 성과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투자은행들도 실적이 계속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임팩트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재, 미국 미디어, 미국의 또 소비재 이런 쪽들도 실적이 주간 단위로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달, 다음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중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임팩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 의원이 얘기하는 미국의 금융주들은 사실 트럼프노믹스의 완성형이라는 게 처음에 관세, 그다음에 감세, 이제 규제 완화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금융종에 하이라이트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데이터를 쭉 놓고 보니까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이슈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 기업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앞서서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의 실적 추정치는 중국과 함께 살짝 꺾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법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익이 지금 디커플링된 이유, 네. 이거를 좀 보면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하고 삼성전자의 역성장이 거의 전부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비단 2분기부터 이익 그로스는 한국은 역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네. 미국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추정치는 물론 떨어졌습니다. 한 10% 15%였는데 이제 5%에서 10%, 이 정도 레인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2분기 한국의 역성장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감이 다르죠. 높아진 추정치에서 조금 더 그로스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미국, 중국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과 하이닉스의 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 4분기부터 한국의 1등 분기 실적 확정치가 1등이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가 됐다라는 측면. 물론 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그로서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올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은 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분기로는 거의 15조까지도 했던 이제 삼성전자 이익이 확 떨어졌다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는 역성장이 뚜렷합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이 이익 걸수 확 떨어지고. 근데 제가 삼성전자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네. 사실 한국의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미래다라고 하면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로스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컨셉이다. 대신 그로스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국가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딱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것이 정체가 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장치를. 그렇죠. 그리고 공교롭게 이런 상황을 맞물린 거죠. 네. 그리고 유럽도 보면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보면 유럽이 상당히 중요한 한국한테는 유럽 사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금융위기 직후에 주주 환원율의 증가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럽의 총 주주 환원율은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렇군요. 예,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40%, 30%, 뭐 많아야 50%. 네. 근데 금융위기를 겪고 자구지책으로 유럽이 변한 거죠. 중국과 막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유럽도 시크릿컬을 상당히 잘하는 국가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뭐 캐시플로우, 그로스가 아닙니다. 캐시플로우 잘하는 거, 뭐 점유율을 뭐 2, 3위 이런 쪽으로 계속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만 힘을 쏟고 새로운 어떤 그 캐펙스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주주 환원, 주주 친화적으로 가는 컨셉. 그러면서 유럽은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가만 들어보니까 유럽과 한국은 유럽은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피버팅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국도 삼성전자 자동차를 보면 이제 성장은 다소 좀 아쉽다. 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멀티플 주주환원 정책이 들고 나왔다. 유럽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리 보면 미국은요 계속해서 성장에 베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정책은 전부 다 미국에 가 있고 유럽, 한국 다 성장보다는 환원이에요. 주주환원. 맞습니다. 그렇게 좀 포지셔닝을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오히려 이제 성장이라든지 글로벌 뭐 인재들은 다 미국에 몰리고 기업들도 그쪽에서 몰리고 전체적인 뭐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성장성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국가별 어떤 수익성인데요. 미국이 예전에 이제 그뭐 저렇게 이머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에는 이머징의 ROE가 더 좋았습니다. 수익성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막 쏠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ROE의 추이는 지금 미국은 거의 20%까지 나오고요. 한국은 계속 10%에서 막 10% 요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거기서 10%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S&P 500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배당주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당은 안 좋은데 그래서 오른쪽 보시다시피 미국의 배당주는 S&P 대비해서 토탈 리턴 기준으로 봐도 계속해서 우회한 곡선을 좀 뚜렷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배당주만 저희가 뭐 20년 동안 배당주만 투자했다, 미국 배당주만 투자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포모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임팩트예요. 우리나라에서 요새 배당주는 좋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ROE가 낮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성장성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미국이라는 성장성이 좋은 국가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한국의 지금 주주환원율은 20%로 글로벌 가장 낮습니다. 중국도 30%가 넘고 일본도 거의 40%까지 갔고요. 미국도 이제 배당 30%, 자사주 매입 소각 30%에서 총 주주환원 60%고요. 유럽은 80%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포텐셜이 높은 거죠. 네. 그만큼. 그래서 삼성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이걸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들한테 우리가 너무 이 성장성 글로벌 1등을 해와라. 돈 많이 벌어라. 엔비디아가 되라. 네. 테슬라가 되라. 네. 그걸 바라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거를 걸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내수가 없고 수출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우리가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글로벌 저 개인적으로는 넘버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리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관세를 매긴다거나 약간 기술이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주주환원을 되게 잘하는 1등 완전 모범적인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기업들도 지금 물론 잘 나가는 섹터가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글로벌 섹터가 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금을 잘 쌓고 어느 정도의 그 한계치를 알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메타인지죠. 메타인지가 되면서 이거를 주주환원으로 쫙 뿌릴 수 있는 이런 컨셉이 저는 핵심적인 유럽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컨셉이다.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어떤 유럽 컨셉으로 네. 지금 완전히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주주환원율을 쭉 올려서 이런 컨셉으로 벤치마크를 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정부는 이런 액션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할 것 같고 기업들도 뭐 자구지책으로 계속해서 주주환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지금 뭐 상속이라든지 배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생사가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밸류에이션, 레이팅, 주주환원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네.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장성을 보지 않고 배당으로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한국의 유일하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가치, 배당 요게 핵심적인 그 큰 틀에서의 스타일이거든요. 배당 컨셉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거는 이게 양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배당주가 좋으면서 성장주가 좋다. 다 가질 될 수가 수가 없나요? 없습니다. 미국은 다 갔잖아요. 그래도
아까도 봤다시피 실적 컨센서스 상향조에는 성장적 팩터의 성과가 좋고 고배당은 좀 안 좋았잖아요. 벤치마크 대비해서 봤을 때는 좀 나눠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벤치마크 투자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는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 관련한 성장 팩터가 미국에서 잘 워킹을 하는 거고 한국은 그 성장성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 배당성이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글로벌리 배당주의 아웃퍼폼이 가장 큰 국가가 한국인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성장이라든지 앞으로 높아질 주주환원율을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전부터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그런 컨셉으로 좀 보고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 저는 요즘에 퇴직연금 엄청 중요하잖아요. IRP도 중요하고. 네. 퇴직연금에 미국 고배당주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거는 근데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으로 보면 또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S&P보다는 무조건 안 좋을 상대 겁니다. 강도가.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어쨌든 선진 시장이고 우리는 네. 신흥 시장인데 맞습니다. 그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한테 접목을 했을 때 유럽이 이렇게 해서 배당 올려 주주환원을 올려서 시장을 어쨌든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는 아시아의 유럽 시장의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꿈입니다.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되게 이제 희망회로를 돌린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좀 안 좋아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배당할 기업이 사실 엄청난 대기업 자본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 아니고서야 얼마나 될까? 이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개별 그럼 기업을 정말 잘 골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 좀 좁혀지는데요. 그래서 뭐 네. 한국이 뭐 배당 주주환원율을 한다. 과거에는 그랬죠. 주주환원율하고 좀 거리가 멀었고 그 뭐 현금 유보를 하기보다는 캐펙스 투자를 하고 네. 배당하기보다는 이제 투자를 하고 그쵸. 미국의 건설을 뭐 이제 건물을 짓고 이런 컨셉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한국이 캐펙스를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뭐가 있죠? 반도체는 이미 거의 네. 포화 상태죠. D램. 그리고 화학의 뭐 NCC도 거의 포화. 그렇죠? 2차 전지 우리가 캐펙스를 늘릴 건가요? 계속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로 보면 아까 우리 업종 컨셉으로 보면 지금 배당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컨셉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관세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G2의 어떤 무역 경쟁에서의 그 라인화된 거잖아요. 미국, 중국 네. 해가지고 여기에서만 약간 수혜를 주고 그렇지만 이것도 예전만큼 자유 그 무역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컨셉에서 한국의 어떤 그 이익이 둔화된다는 컨셉에서 유럽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는 컨셉에서 보면 선진국이다 우리가 이제 뭐 이머징이다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성장성 기반으로 유럽이 과거에 금융위 이전 상당히 좀 잘 나갔던 그런 컨셉이 좀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유럽이 물론 지금 미국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만큼의 어떤 입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주주환원을 열심히 해서 유럽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제 배당 수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유럽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컨셉이 한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약간 벤치마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컨셉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금융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네. 금융 자산이 너무 이제 적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이것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국가별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금융자산 비중하고 국가별 PER은 정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사가지고 올려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국민들이 해당 국가의 PER을 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미 힘으로.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들의 기여도가 확 네. 높아지면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희가 20년도부터 22년도 요거는 상승 기여도가 뭐냐면 보통 개인들 입장에서 개인 누적 순매수는 의미가 없는 게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를 할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하거나 네. 그 반대 케이스도 있죠. 그쵸. 그렇지만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개인들이 샀을 때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는 올랐는데 개인들만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이 돼. 이런 기여도를 저희가 누적을 했을 때 최근에 조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만큼 아니지만 근데 뭐 뒤에 알겠습니까? 여기 또 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규제와 함께
지금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이 금융자산 비중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이거 근데 그러면은 개인들이 뭐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주주환원 기반으로 된 고배당이라든지 자산 매입 소각을 열심히 하는 종목군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자금을 가지고 공격적인 뭐 성장성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글로벌 지금 한국 안에서의 주주환원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해당 알파 팩터는 그 팩터가 되는 거죠. 배당 팩터라든지. 그래서 지금 개인들하고 금투가 또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게 지금은 개인들이 그냥 종목을 픽해서 사는 것보다는 ETF로 매수를 하게 되죠. ETF를 매수하게 되면 코스피 안에서 금융투자 순매수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거를 누적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된다면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 때에 어떤 그런 임팩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임팩트는 약간 초기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과 기업들의 어떤 그 초대형 한국의 초상위 국가를 죄송합니다.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배당 성향이라든지 자산 매입소가 이 이벤트가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이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의 역할, 정부의 역할, 기업들의 역할 상당히 좀 중요하고 네.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볼 것이고 외국인들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한국의 리레이팅을 좀 만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희망이 네. 현실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뭐 이미 사실 국장에서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지수가 거의 3,200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더 그것도 희망으로 괜찮아요? 네, 보내드릴게요. 예, 어쨌든 성장에 대한 희망에 다시 목이 오늘 되었습니다. 숫자로 봤었던 콘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진짜 성장에 대한 그 목이 베어가지고. 성장, 나의 성장, 근데 우리나라의 아까 성장. 네. 금융자산이 네.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35%인데 너무 적어요. 네, 그것만 좀 늘어나면 이게 PER이 왜 적다고 생각하세요? 돈 버는 거 다 네. 대출 원리금 갖고 이러느라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대출 부동산 원리금, 때문에. 네, 생활자금. 그렇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저희는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오늘 또 11시에 바쁘다 투자하나 우리 또 김도원 부장님이 열심히 일해 주실 거니까 11시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